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여의도 정치외전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22일이니까 정확히 29일, 일주일 후면 21대 국회가 이제 막을 내리게 돼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 하루 전날 28일 국회 이제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표 단속에 나섰고 또 야당은 소신 표결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여당 의원 113명 전원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고 또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가 일일이 거명하면서 찬성표를 호소했습니다. 재의결에 필요한 이탈표가 이제 17표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의 안철수, 김웅, 유이동 의원 이 세 명의 의원이 현재 찬성표 쪽으로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14표, 남은 14표가 과연 나올 것인지 재의결 통과 가능성 두 분의 의견을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김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처음에는 이 14표, 그러니까 그때는 17표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17명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지금도 조심스럽지만 이제 그런 입장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일단 이제 3명은 찬성표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14명이 남는데 일단 그 비밀 투표라고 하는 거에다가 지금 그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가지고 생각이 둘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부결시키는 것은 마치도 그러면은 부결시키는 쪽에서 뭔가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폐하려고 하는 거야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하고 또 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당시에 그 수사단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초기에 지금 터는 것이 나중에 22대 국회로 넘어가서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잖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다음 회기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그 과정이 있고 결국 그 특검법이 발효될 때는 대통령 임기 후반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데다가 지금 상황으로 볼 때 무슨 물증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오히려 지금 털고 가는 게 낫다라는 이중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14명에 대해서 아무리 그 개별적으로 뭐 설득을 하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치도 한 몸체처럼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그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그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무슨 뭐 국민의힘의 13명의 국회의원에게 편지 썼다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을 자극해서 오히려 부결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본인 소신대로 하는데 나름대로 이 14명이 어떤 사람이 될진 모르지만은 지금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낙선된 사람을 중심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정해서 부결된다, 가결된다 하는 것도 입법기관인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확히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 코너에서 이제 그 결과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지금 정우김 의원님 말씀은 박주민 의원이 여당 의원 113명 전원에게 이제 그 가결 찬성표를 위한 이제 편지를 보낸 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고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안 좋은 영향이라기보다는 네네.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그 정치 공방에 입각해서 지금 탄핵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그런 행보를 보이니까 네. 그 자체가 자칫하면 보수 진영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제 반대로 추경훈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 전원에게 이제 부결표를 위해 이제 설득을 일일이 다 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14표의 추가 이탈표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요즘이 원래 이제 국회 회기 마지막 즈음 요 한 달 전이 가장 이제 뭐 한산하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 하루 전날
국회의원은 또 출석률도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변수가 될 수 좀, 있죠. 중요한 변수인 건 사실이죠. 네. 5월 28일 날 이제 본회의를 하겠다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월 29일 날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이거든요. 네. 5월 30일부터가 이제 22대 국회 회의가 시작되는데 그런데 이제 워낙 사안이 중요하니까 양당에서 이제 다 총동원령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고 네. 낙선하신 분이든 뭐 당선되신 분과 무관하게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이런 무기명 투표는 까봐야 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 굳이 뭐 전망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부결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일단 숫자가 113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고 14표가 이탈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만약에 가결될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안 그래도 지지율이 낮은 판국에 네. 약간 뭐랄까 조기 레임덕이라 그럴까요? 실제로 휘청휘청 거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그 개개인으로는 뭔가 소신 투표 같은 걸 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 대 범민주당의 어떤 세력 대 세력의 또는 진영 대 진영의 대결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국민의힘 진영이 타격이 매우 크다. 그리고 이제 자중질환 또는 레임덕이 뭔가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 반면 네. 이 가결표를 얻는 찍는 의원들의 이 17표가 이탈했을 경우 얻는 실익이 좀 불분명할 수 있거든요. 네. 약간 소신 투표를 했다라는 그런 게 아주 강하면 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할 때 이것이 이제 뭐 옳으냐 그르냐 무관하게 이걸 이제 그러니까 이게 가결표를 던지는 게 옳으냐 부결표를 던지는 게 옳으냐 그르냐 무관하게 네. 그거와 별도로 굳이 전망을 해본다라면 저는 이제 부결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그러나 다만 네. 앞에서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수 진영에서 되게 민감한 이슈거든요. 이게 두 가지 의미에서 민감한데 하나는 해병대 이슈라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청년인 군인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뭔가 여러 가지 타격을 받았을 때는 젊은 청년들의 이반, 네. 특히 남성들의 이반, 그다음에 약간 보수 일부의 이반 이런 게 맞물렸다고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중도 성향의 보수들이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뭐 부결될 수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렇게 국회 선진화법이 가동되면 11개월 민주당이 재발의할 건 명백하기 때문에 11개월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전투가 벌어질 거다. 그래서 약간 시간 끌기 차원 정도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부결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이제 점치셨는데 민주당이 이번 주말 장외투쟁을 이제 선포한 상황이고 그리고 조국혁신당 그리고 민주당에서 최근에 탄핵 관련 연계해서 대통령의 탄핵 관련 발언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만약에 대통령이 행사하게 된다면 6번째 그리고 이제 법안으로는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될 텐데요. 이번에 그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바로 이게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보시는지 좀 어떻게 보세요? 거부권이라고 하는 거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정치 공세로밖에 볼 수밖에 없고요. 단지 이것이 지금 어떤 정책과 관련한 법안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연루될 수 있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그러한 그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라는 공세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지난 그 탄핵의 결과로 어떤 국가의 정치가 상당 부분 그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지만 네.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탄핵을 언급하는 이 민주당의 태도는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의 민주주의하에서 물론 탄핵이라는 것도 대한민국 법 규정에 있는 것이고 법 절차대로 뭐 한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탄핵이 아닌 다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상식적이고 좀 더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법 절차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 생기면은 탄핵 또 어떤 문제만 있으면은 특검 이 특검도 왜 적실성을 잃어가느냐면은 최상병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다수가 이거는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이슈이긴 하지만은 최근에는 무슨 조국 신당인가요?
조국 혁신당이죠. 조국 혁신당 대표의 최근에 어떤 학사 비리와 관련한 재판에 대해서도 뭐 특검을 실시한다. 심지어는 뭐 이화영 전 그 경기도 부지사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슨 뭐 문제가 있으니 특검을 한다. 이거는 자신들이 다수당이라는 그 어떤 그 빌비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무조건 정치적으로 특검에다가 기대려고 하는 이런 자신들의 태도를 먼저 성찰해 봐야 되는데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은 대통령이 너무 거부권을 행사 많이 하니까는 탄핵시켜야 된다라는 논리로 또 이제 비약을 시키는데 이거는 지금 한국 정치가 대의 민주주의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파퓰리즘적이고 매우 선동적이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어떤 때는 이건 모골이 송연할 정도로 꼭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포퓰리즘이다. 예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탄핵 역풍이 이제 있었는데 한 20년 전이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된 사례가 있었고, 어쨌든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험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민주당까지 최근에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었다, 뭐 이런 이제 표현까지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정치사에서 대통령 탄핵이 2번 있었던 거거든요. 네.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한번 했다가 그걸 추진했던 한나라당 당시 이제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분들이죠. 뭔가 나중에 이제 된통 한번 당한 적이 있으신 거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 뭔가 그걸 관철시키면서 뭔가 정치적으로 큰 승리를 얻은 적이 있는 건데, 그래서 실은 이제 한 번은 뭔가 탄핵의 역풍이 했고 한 번은 탄핵의 순풍이 분 적이 있는데, 저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치면 탄핵을 발의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탄핵 요건은 헌법 65조 2항에 의해서 국회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과반으로 발의하고, 그리고 이제 가결은 이제 3분의 2가 통과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한 건데, 헌법재판소 위원들의 3분의 2가 판단을 해야지 이제 탄핵이 가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그러면 이번에 그 최혜병 건이 부결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그러면 과연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할 거냐가 기준인 거죠. 저는 발의하지 않을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당이 약간 지금 여러 가지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협력하면 과반 발의는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통과시키는 것 자체는 그 국회. 근데 이제 발의하지 않을 거로 보는 거는 현재까지의 얘기들은 약간 정치적인 압박으로서 이제 뭔가 이걸 쟁점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냥 그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것보다 탄핵을 언급하면서 비판하는 게 실은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또 언론도 좀 더 이렇게 신중하게 기사화하고 그런 것 등등으로 약간 이제 어떤 이게 정치적인 공세 차원에서 어느 정도 효과적이냐, 이런 어떤 전술적 관점에서 그런 거 연장으로 봐야 되고, 발의할 거냐 안 발의할 거냐, 저는 발의하지 않을 거다. 뭐 이제 이후에 좀 쌓이면 다른 상황 때는 다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 발의하지 않을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그렇군요. 정치적 공세이고 이제 압박 차원에서 그렇죠. 정치적 이제 압박인 거죠.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탄핵까지는 뭐 쉽지 않고 실제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이 퇴임 기자회견을 이제 가졌습니다. 어제 초선 당선인 연찬회에 이어서 이제 아쉬움과 당부를 이제 이어갔는데요. 최근에 팬덤 정치, 공격과 배제만 있는 정치다, 뭐 이런 아쉬운 그 최근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련의 정치 상황, 그러니까 강행 처리, 거부권, 재표결,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사이클링 반복되고 있는데요. 김진표 의장의 바람대로 다음 국회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볼 수 있을지, 최 부원장님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22대 국회가 지금 이제 이번에 2024년에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더 큰 정치 행사는 대선으로 봐야 되거든요. 2027년 이제 3월에 대선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 임기 4년 중에 3년이 실은 이제 그 대선 직전까지 연결되는데, 저는 이런 강대강 정치, 팬덤 정치, 서로 이렇게 약간 어떤 뭔가 좀 이렇게 어떤 적대 정치, 이것이 22대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정치학자들 사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소선거구제가 대통령제와 만나면 실은 중도 확장이 중요해져요. 오히려 대통령제 하에서는.
왜냐하면 서로 양쪽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뭐 1%, 2%, 3%, 4%, 5% 내외의 중간층이 있는데 이 중간층을 가져가야지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네. 소선거구는 철저하게 51% 게임이기 때문에 네. 미국 대선도 마찬가지인데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지금 중도 노선을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행보를 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강대강 정치, 팬덤 정치의 폐해는 대선에서 패배하기 전까지는 안 바뀐다. 그래서 어느 진영이 됐건 더 과하게 팬덤 정치를 했던 쪽이 야 우리가 팬덤 정치 때문에 대선에서 패배했다라는 교훈을 얻기 전까지는 뭐라고 말을 해도 이 팬덤 정치가 가지는 어떤 진영 내에서의 어떤 이익이 있다 그럴까 실익이 네. 정책 실익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뭔가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내부의 어떤 소수파를 압박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당심이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저렇게 어떤 팬덤을 자극하고 네. 이런 거를 막을래야 막을 방법이 없다. 그거는 대선 패배 대선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야 반성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냥 약간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팬덤 정치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팬덤 정치를 좀 끊어야 된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오히려 팬덤 정치가 개인 정치인에게는 굉장히 뭐 유리하게 작동하고 그게 뭐 자연스러운 정치 현상이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에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대화와 타협의 정치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더 어렵고 더 목불인견의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요.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는 의회 민주주의의 차원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권력 운영의 차원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회는 의회 민주주의 이전에 권력이 앞서요. 왜냐하면 각 당이 당권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그 당의 권력이 그 그립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런 그 권력의 오더에 따라서 움직이는 국회의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가 걸어다니는 입법권이라는 어떤 자긍심과 소신을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당의 오더대로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냐? 공천권을 당 권력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까지 악순환되어 있고 지금 민주당의 당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심지어는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뭐 별다르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누구라고 제가 지명하지 않더라도.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그 기현상이 일어났고 그게 지금 22대에 넘어오면서 숫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중요한 또 쟁점들이 있잖아요. 뭐 특검이라든지 그다음에 굉장히 예민한 법안이라든지 그러다 보면은 엄청난 그런 갈등을 보이면서 정치가 소진되는 양상으로 가겠죠. 단지 이제 같은 그 뭐 친명이고 친명파리를 했다 하더라도 새로 국회의장으로 후보로 지금 그 요번에 경선에서 승리한 정치인의 경우 물론 굉장히 진보적이고 또 약자에 대한 의식이 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중립적인 게 왜 필요하냐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선언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당의 소속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국회의장이 되면은 그 탈당해서 중립적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 합리성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김진표 의장이요 처음에 국회의장 할 때 나에게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 그래갖고 상대당인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긴장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합리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수박이라고 한쪽에서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돼요. 수박이라고 비난하는 쪽이 잘못된 거죠.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 대의 정치는 그렇게 비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지켜져야 되는 거죠. 네네. 수박이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 사람들하고 당이 달라서가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쓴소리하면 내부 총질한다 그러고 불이익 당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자기 소신을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는 날이 언젠가 지금은 아닌데요. 언젠간 오지 않을까요? 김진표 의장께서 좀 그동안 의장직을 맡으시면서 상처를 좀 많이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영에 반대하면 수박이냐 이렇게 이제 또 쓴소리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민주당의 당선인 워크숍이 이제 오늘 내일 열리고 게 되는데
의장 후보 선출 이후에 민주당의 이제 지지율이 좀 이제 하락이다. 뭐 이런 이제 그 여론조사도 있었고 또 1만 명의 당원 탈당 러시아 또 이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심을 좀 달래야 된다. 당심을 오히려 좀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중도층과 그렇게 하면은 더 멀어진다. 뭐 팽팽히 이런 워크숍에서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 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좀 이제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지지율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심과 중도층과의 관계를 좀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본다고 치면 네. 지지율은 그 총선에서 이긴 정당은 지지율이 오르고 진 정당은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일종의 컨벤션 효과라 그럴까요? 그래서 실은 최근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겼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단지 이제 국회의장을 둘러싼 선거 때문인지는 좀 어떤 예단하는 것일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하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실은 정치 또는 선거 어차피 이제 우리가 선거라는 게 되게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 뭔가 그 진영의 핵심 지지층 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보수는 이제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이 있는데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도에 가까운 사람이 표를 받아서 실은 51%를 만들어야지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네. 선거는 철저하게. 그래서 선거는 51% 게임이라고 우리가 좀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땐 둘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다만 한쪽에 너무 과하게 쏠리면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회의장을 선거할 때 지금 당 일부에서 민주당 일부에서는 국회의장 선출도 당원의 목소리가 좀 반영대로 하자. 네. 그런 주장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약간 좀 과한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의회 자체가 하나의 대의제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직접 민주주의가 가지는 순기능이 있고 네. 대의제가 가지는 순기능이 있는데 대의제가 갖는 순기능의 핵심은 숙의 기능이에요. 또는 정보가 좀 더 많은 사람들. 네. 그래서 국회가 돌아가는 건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보다는 의원들이 더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자체에 대한 어떤 찬반 비토권은 네. 다시 국민들 또는 당원이 갖더라도 그리고 이제 당에서는 당원들이 이제 당직권에 대해서는 이제 당직자 선출에 대해서는 이제 같지만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어떤 그 국회의원들의 권한으로 넘겨주고 그리고 민주당이란 정당은 당원이 200만, 300만 되는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네. 뭔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당내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진 서운한 당원들이 있기 마련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 1000명이 됐건 10,000명이 됐건 앞으로도 탈당할 일이 벌어질 텐데 네. 그때마다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좀 서운해하는 당원들을 달래는 건 필요하겠지만 뭔가 이제 어떤 그 기본적인 대의제 민주주의로서 지켜야 될 선은 좀 지키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원들을 달래고 중도층을 이제 안는 네. 그런 노선을 걷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뭐 권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궁금한 게요. 지금 그 강성 지지층들이 소위 친명으로 완전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져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요번에 이렇게 보면은 과연 그러면은 그 강성 지지층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그 말이라든지 또는 그 입장을 수용하는 쪽인가.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이 정도에서는 좀 자제하세요 하면은 자제가 되는 집단인지 아니면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도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집단인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도부에서 다음에 국회의장 후보를 뽑을 때는 당원의 입장도 듣겠다. 아니 국회의장을 뽑는데 국회의원들이 후보를 올리는 것이고 이거는 대한민국만의 관례가 아니에요. 그런데 당원들로 하여금 하겠다. 뭐 그러면서 나가지 마세요. 탈당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읍소를 하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민주당이 어떤 상황인가 굉장히 사실은 제3자가 볼 때도 우려가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민심이 물이다. 그리고 정치는 배다. 그래서 민심에 따라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뒤집어 엎기도 한다 그러는데 저 민주당 정도 되면은 정치 집단, 정당인 배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쓰나미가 돼갖고 산하를 전부 그냥 완전히 뒤엎어버릴 기세인데 이게 과연 정치 발전에 바람직하냐. 적어도 당에서 그런 강성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온건한 중도 지지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렇게 강성 지지자들한테 쩔쩔매는 정당. 그런데 그 정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이 22대 국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저렇게 되면은 아무리 새 국회의장 후보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또 그 민심을 그들의 그 강성 민심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 내지는 우려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이거는 민주당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난제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요 중도로부터 지지 못 얻어요. 알겠습니다. 그 두 분의 뭐 말씀이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상당히 되긴 했는데 마지막 한 가지 이슈를 더 좀 길지 않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의 직구 규제 혼선과 함께 당권 주자들, 국민의힘 안에서의 당권 주자들의 힘겨루기가 이제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뭐 잠룡 이야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 역시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인 것 같습니다. 등판을 할 것이냐부터 이제 전당 대회에 그렇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지서부터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제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이제 당권을 잡게 되면 탈당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추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또 억측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오늘 길지 않게 좀 마무리로 한 분씩 들어볼까요? 이렇게 SNS까지 올리고 나중에 안 나온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쪽으로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지금 한심과 윤심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 간극에 대해서 걱정하는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당이 분화될 가능성까지도. 근데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딜레마겠죠. 당신 민심을 몇 대 몇으로 하든 경쟁력이 가장 센 후보가 한동훈 지금 전 비대위원장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좀 보시죠. 이거 좀 전례가 없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좀 네. 지켜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 나오면 약간 싱거운 사람 된다 그럴까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하는 일련의 행보는 빌드업 과정으로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 탈당은 쭉 뭐 기사 같은 걸 보면은 실은 출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소문처럼 하고 이제 소위 친일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다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 무슨 소리냐? 우리 뭐 그런 거 검토한 적도 없다. 하기 때문에 뭔가 약간 와전되거나 네. 아니면 이제 뭔가 부풀려지고 있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등판 가능성은 두 분 다 상당히 높고 당선 가능성 매우 높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